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향후 10년간 한국의 번영. 2. 한국은 초강대국의 꿈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3. 한국인의 잠재력.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의 번영은 계속해서 혁신과 창조의 기반 위에 세워질 것입니다. 한국 경제는 계속해서 강력한 성장을 이어나가며 세계에서 가장 크고 다양한 경제 중 하나로 거듭날 것입니다. 기술 연구 및 개발에 대한 강력한 투자와 창업 및 창조를 촉진함으로써 정보 기술, 의료, 깨끗한 에너지 및 인공지능과 같은 중요한 분야에서 혁신이 촉진될 것입니다. 한편 한국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계속해서 향상시킬 것입니다. 교육 시스템은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개선될 것이며 국민들이 개인적으로 발전하고 점차 경쟁적인 노동, 시장의 최고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국민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혁신적인 리더십 덕분에 미래의 한국은 지역 및 세계에서 지속 가능하고 번영하는 발전 모델이 될 것입니다. 높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과연 2030년까지 새롭게 탄생하게 될 나라는 어디인지 또 동북아시아에 새롭게 등장할 국가들은 어느 곳이 있을지 살펴볼까요? 1991년 12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소련이 붕괴되면서 여러 개의 나라들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당시 민주주의 국가들이었던 독일, 오스트리아, 핀란드 등의 서유럽 국가들은 지금의 한반도처럼 바로 옆에 소련이라는 거대한 공산국가가 버티고 있어 국가안보상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당시 그런 서유럽 국가들의 시민들조차 바로 인접한 국경의 새로운 민주주의 국가들이 새로 탄생한다는 것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1989년 독일 통일을 시작으로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등 많은 민주주의 신생독 립국가들이 탄생했고 결과적으로 기존 서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와 국경을 직접 맞닿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동북아시아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내에 동북아시아에 지금보다 더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탄생할 것이고 그리고 흩어지거나 국경이 나뉘어 있던 민족들이 다시 합쳐져서 큰 나라를 이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느 나라들이 새로 탄생하게 될까요? 5위부터 살펴봅니다. 몽골은 현재 독립국가인 몽골공화국과 중국 내몽골 자치구에 속하고 있는 남몽골이 따로 분리돼 있습니다. 마치 대한민국처럼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있는 상태입니다. 몽골공화국은 아시아에서 손꼽히는 발전된 민주주의 국가이지 만 내몽골은 공산주의 정권에 의해서 민족 문화가 말살이기에 처해 있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지지를 통해 내몽골과 몽골공화국이 하나의 국가로 통일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 백악관에서는 몽골 민족들이 앞장서서 내몽골 민족 문화 말살을 규탄하는 청원을 올려 미국 의회와 정치계에서 관심이 집중됐고 마크 폼페오 장관이 몽골에 급파되면서 내몽골 사태는 더욱 큰 국제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10년 내에 국제사회로부터 지지를 얻은 몽골과 북몽골이 통일되면 인구 2,700만여 명에 달하는 호주 정도 크기의 중견국가가 탄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700만여 명 중에 약 2천만 명이 중국 한족 출신이어서 몽골 통일 이후에는 몽골족이 소수가 되는데 만약 한족이 중국 본토로 이주하게 되면 700만 명의 작은 단일 민족 국가가 될 것이고 한족들이 통일몽골 정보에 순응하며 몽골 민족과 동화되어 살아가게 된다면 말레이시아나 싱가폴처럼 소수민족이 기득권이 된 다민족 국가가 새롭게 탄생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4위 홍콩 마카오. 홍콩은 현재 민주주의 체제입니다만 안타깝게도 국가로 분류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중국 본토와는 달리 한국과 일본, 서유럽, 미국 국민들은 별도의 비자 없이 자유롭게 홍콩에 왕래가 가능하여 마치 별도의 국가처럼 국경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조슈아 웡이 주도한 우산 헝멍 민주화 시위 이후 홍콩의 문제가
서방 민주 진영에서 화두가 되면 서향후 홍콩이 독립된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당초 홍콩은 영국과 중국의 협약에 의해서 2047년까지 중국의 완전한 병합을 목표로 했지만 중공 측에서 조약을 어기고 더 일찍 개입하는 바람에 중국에 병합되는 게 아니라 아예 완전한 독립국가가 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럴 경우에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인도와 같은 영연방 국가로 돌아간 가능성이 높은데요. 현재 홍콩의 국기는 빨간 바탕에 흰 꽃 문양의 국기이지만 영국의 인연잭이 들어가 있는 과거의 홍콩 국기 혹은 홍콩을 상징하는 영국식 문장이 담겨진 화려한 국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홍콩은 영국의 통치 기간 동안 아시아 최상위 민주주의 국가로 성장했으나 97년 총콩반환 이후 중국 공산정권의 내정 간섭이 점차 심해지며 많은 홍콩 시민들을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홍콩은 자신들 스스로 브리티시, 즉 영국인으로 생각할 정도로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이 많고 영국식 사고방식을 가진 것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 홍콩은 아시아에서 가장 민주주의 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선거 역시 전자개표기가 아닌 수개표를 통해 진행을 하여 민주주의가 흔들리지 않게 하는 여러 제도적 장치가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최근 들어 서방사회와 미국에서는 홍콩의 독립에 대한 지지가 점차 커지고 있으며 미의회에서는 별도의 법안까지 만들어 홍콩의 독립과 정체성 유지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2030년에는 독립된 홍콩이 작고 아름다운 도시국가로 탄생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홍콩이 독립국이 되면 800만여 명의 인구로 언어는 영어와 광동어를 사용할 것으로 분석돼서 중국 본토 언어 그러니까 북경어 문화권과는 완전하게 다른 홍콩만의 정체성을 만들어 나갈 것으로 분석됩니다. 홍콩이 독립하면서 마카오 없이 함께 독립된 것으로 분석되는데 여마카오는 오랜 기간 포르투갈의 식민지였지만 97년 홍콩 반환과 동시에 중국에게 넘어갔으나 홍콩이 별도의 국가로 독립하게 되면 마카오 역시 홍콩과 한 묶음으로 같이 독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콩은 지금도 한국으로부터 많은 상품을 수입합니다. 대한민국 수출 순위 중에 홍콩은 5위에 달합니다. 홍콩은 우리나라 인구의 5분의 1 수준이고 마땅한 제조업 기능이 없어 식품, 가전제품 등 많은 상품을 대한민국이나 일본과 같은 국가들에 의존합니다. 이 때문에 홍콩의 독립은 동아시아 민주진영의 강한 경제적 연대를 만들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3위 타이완. 대만은 2300만 명의 작은 국가이지만 결코 작은 국가가 아닙니다. 호주 대륙의 인구와 유사한 수준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대만 섬에는 반세기 전 중국 대륙으로부터 피난해온 수많은 진귀한 보물돌과 우수한 인재들이 모두 대만 섬에 있습니다. 중국 대륙의 좋은 것들과 우수하면서 도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 모두 엑기스로 대만에 남아있다고 할 정도입니다. 대만은 과거 자유중국이라고 불리며 대한민국의 최고 우방국 중에 한 국가였으나 국제 외교의 변화로 단교되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대만은 장개석 총통에 의해 한국 독립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목소리를 냈었고 한국전쟁 당시에도 중국 공산당과 대항하는 연대를 한국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현재도 대만과 대한민국 국민 간의 우호관계는 매우 좋은 편이며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연대가 있는 편입니다. 대만은 국공내전 당시 중국 대륙의 지식인들과 엘리트들이 대만섬으로 대거 탈출하며 만들어진 자유민주진영의 국가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 역시 대한민국과 유사하며 엄연한 선진국 지위를 누리고 있는 국가이지만 국제사회에서는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만의 군대가 있으며 최근에는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얻고 대만은 점차 강력한 국가다운 모습으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대만 문제로 엄청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향후 10년 안에 대만이 완전하게 자유민주진영의 국가, 로서 중국으로부터 완전하게 독립하여 운에 가입된 국가가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만은 현재 북경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2019년부터 영어를 공용어로 채택하기 시작하면서 홍콩과 같은 글로벌 국가로 발돋움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2. 통일대한 민국. 앞으로 10년 안에 대한민국은 통일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남북한이 통일되면 인구는 약 8천만 명으로 프랑스나 독일, 이태리 수준의 국가로 뛰어넘게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의 원화는 기축통화로서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분석되며 수많은 광물자원과 넓은 농지로 자급자족이 가능한 시스템이 될 것으로 분석. 되고 1억 명에 달하는 인구로 인해서 내수시장만으로 경제가 안정적인 국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통일한 국이 되면 과거 일본과 청나라 간 불법 조약을 통해 넘어간 우리 영토인 간도 지역과 한국전쟁 이후 중국에 넘어간 백두산의 절반 부분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1위 만주. 2030년이면 만주 지역이 별도의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만주는 여진족 만주족 한국인들에 의해 다스려져 온 땅으로서 중국과의 인연이 적은 땅입니다. 중국 내에서도 동북 방향에 대해서 기문이라 하며 다소 공포감이 있는 방향으로 여겨져서 좋은 인식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바로 청나라 몽골 고구려 등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었기 때문으로 분석되는 대요 과거와는 다르게 현재 만주 지역에는 수많은 중국 한족들이 거주하고 있지만 과거 우크라이나의 독립처럼 국제사회의 역학관계에 의해서 만주 지역이 별도의 국가로 독립된 가능성이 예상됩니다. 만주 지역의 인구는 1억 1천만 명으로 일본이나 러시아 정도의 인구이고 향후 독립 시 중국으로 빠져나갈 인구를 감안했을 때 8천만에서 1억 사이의 인구로 통일 한국과 유사한 인구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표준 문자와 표준 언어는 영어가 되거나 한국어와 한글이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요동강 숭화강을 기점으로 남측 지역은 조선족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서 숭화강 이남지역, 요동강 이남지역은 한국어와 한글이 공용 문자로 도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995년 중국 조선족들은 동북 삼성 지역 지금의 만주 지역의 분리독립을 대한민국 내에서 은밀하게 추진하다가 중앙일보에서 대대적인 보도가 나와 세간을 술렁이게 했습니다. 이후로 중국 공안에 의해 분리독립 세력은 체포구금됐으며 대한민국 국민들과 초선족 사이를 갈라놓기 위한 일종의 공작이 중공 차원에서 진행되고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하우 만주 지역이 독립국가가 될 경우 조선족들은 해당 국가의 상류층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 향후 양국의 우호를 위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5위부터 1위까지 국제정세 분석가들이 말하는 동아시아 지역에 향후 10년 안에 새롭게 탄생이 예상되는 독립국가들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주변의 거대한 국가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해와 지만 민주주의 국가끼리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변의 민주주의 국가들이만이 탄생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새로운 번영의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는 미래를 볼 수 있다면서 아직 펼쳐지지도 않은 미래의 일을 눈앞에서 바라보는 듯 확신에 차 말하고 있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아마 그 누구도 이 말을 쉽게 무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일을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처럼 말하는 것은 예언이라고 하는데 역사적으로도 통서양을 막론하고 미래를 예언한 사람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한 것 중 한 가지라도 현실이 된다면 그의 말 한마디에 누군가는 천국과 지옥을 오갈 수도 있죠. 우리가 아는 가장 유명한 예언가는 노스트라다무스입니다. 프랑스 제2대 국왕 앙리 2세의 정책자문가이자 천문학, 점성술, 수학에도 특출난 능력을 가졌던 그는 미래를 봤습니다. 다소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애매모호한 문장이기는 하지만 그는 히틀러의 출현, 제2차 세계대전, 일본에 대한 원폭투와 체르노빌 원전 사고 등을 예언했고 현실이 됐죠.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인공지능이 인간을 이기고 로켓이 달에 착륙하고
로봇이 인간을 대신하는 최첨단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좀 더 과감히 말하자면 과학으로 입증되지 않은 것들은 거짓이라고 과감하게 말할 수 있는, 즉 헛소리와 진실을 구분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누군가는 오늘도 미래를 예측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과학을 기초로 하고 있다면 더 신빙성이 있을 겁니다. 여기 경제 분야에서 30년간 기자로 활동했던 한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으로부터 27년 뒤 기존의 세계 질서가 완전히 뒤바뀌면 시 한국이 영국 제치고 독일 제치고 일본 제치고 중국까지 제치고 세계 2위의 초강대국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미국의 종합평론지이자 90년의 역사를 지닌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는 지난 12월 31일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사는 전 세계 85개국 17,000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정치, 경제, 군사력은 물론 국가 영향력 등을 평가해 매년 발표됩니다. 그런데 2022년도 순위에서 한국은 미국, 중국, 러시아, 독일, 영국에 이은 세계 6위로 선정했습니다. 한국의 경제력이 GDP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세계 10위권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높은 순위임을 알 수 있는데요. 심지어 우리나라는 2020년 발표된 같은 순위에서 20위를 차지했던 것을 생각한다면 2년 만에 대단한 순위 변동이 있었던 겁니다. 이 순위에서 한국 아래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선진국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프랑스 7위와 일본 8위가 그렇습니다. 정치, 경제, 군사 등을 종합해 발표한 순위라고 했을 때 6위에 선정됐다는 것은 대단한 결과가 아닐 수 없는데요. 한국은 어떻게 6위에 랭크될 수 있었을까요? 매체는 한국의 첨단 기술, 서비스 기반 경제는 외국인 투자 성공 사례로 OECD 개발원조위원회 기금의 첫 수혜자가 되었고 이후 기금 기부자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1996년 OECD에 가입했는데 이는 한국이 25분의 6 전쟁을 겪고 약 50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 선진국에 진입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대단한 것은 한국이 40년 전까지 다른 국가로부터 원조를 받던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전환된 첫 국가가 됐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난해서 먹을 것을 구걸하던 한국의 지위가 높아져 이제 가난한 이들을 도울 수 있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개인이라면 얼마든지 노력을 통해 가능하지만 이를 국가 차원으로 바꾼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국민 전체가 다 같이 잘 살게 되었을 때야 가능한 이야기니까요. 지난 2009년 11월 파리에서 개최된 OECD 개발원조위원회 DAC는 특별회의를 개최해 전원 일치로 한국을 DAC 회원국으로 가입시켰습니다. DAC는 국제사회 원조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공여국 그룹이자 OECD의 3대 위원회 중 하나입니다. OECD 가입국이라고 무조건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 조건을 만족시켜야 가능한 것인데 한국은 이 조건을 갖췄죠. 그리고 이때부터 한국은 전 세계 빈곤국을 향해 어마어마한 공적개발원조 ODA를 시작합니다. 2010년 이후 한국의 ODA 증가율은 DAC 그룹 중 최상위권인데 2021년 총 28.6억 불을 지출해 전년 대비 26.9% 증가했습니다. 한때 에콰도르가 너무 불쌍하다며 쌀 500톤을 지원해주던 국가다. 이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도움을 주는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죠. 매체가 언급하는 것처럼 한국은 1960년대 이후 꾸준한 성장과 빈곤 감소를 동시에 경험했지만 현재는 전체적으로 세계 최대 경제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대한민국보다 순위가 높은 중국과 러시아가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조만간 대한민국이 4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는 예견을 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여기 지금으로부터 27년 뒤면 한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잘 사는 초강대국이 될 것이라고 예측한 전문가가 있습니다. 약 30년간 경제 분야의 기자로 활동한 존 앤드루스는
영국의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편집자 다니엘 프랭클린과 함께 내가 체인지 2050년 세계라는 단행본을 출간했습니다. 2030년이 되면 한국인은 독일, 프랑스, 일본인보다 소득이 많다. 한국의 일입당 국내 총생산은 2050년 일본 GDP의 2배 가까이 늘어난다. 2050년이 되면 세계 최대 경제 대국으로 떠오른 중국보다도 2배 이상 많다는 등 책 속에서 묘사한 한국의 미래상은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한국이 세계 최고 부자 나라가 될 것이라는 전망은 아주 오래전부터 제시됐습니다. 미국의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2025년이 되면 한국은 세계 9대 경제 강국에 오를 것이다. 따라서 브릭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에 한국을 포함시켜 브릭스로 바꿀 것을 제안한다. 2050년이 되면 한국의 1인당 GDP는 8만 $1,000로 일본, 독일 등을 누르고 미국에 이은 세계 2위가 될 것이다. 라고 쓴 충격적인 보고서는 2007년에 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대국의 흥망을 쓴 존 케네디는 한국이 2030년께 1인당 국내 총생산 GDP에서 프랑스를 제치고 2050년에는 독일과 일본도 넘어 세계 2위가 되어 동아시아 경제를 주도할 것이다. 라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지금으로부터 27년 뒤인 2050년을 한국이 세계 2위의 초강대국이 되는 기점으로 본 것일까요?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겠습니다. 이 책을 쓴 프랭클린과 앤드루스는 미국 표준 방식으로 구매력 평가 지수의 기초에 7개 대륙과 12개 국가의 1인당 GDP를 산출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GDP는 2010년 6,310달러에서 2030년 8,780달러, 2050년만 500달러로 치솟습니다. 세계 평균치는 2010년 2,270달러에서 2030년 3,030달러, 2050년 4,230달러로 늘어나는데 한국은 세계 평균치를 훨씬 압도하는 성장을 이뤄내는 겁니다. 2050년을 기준으로 보면 현재 세계 초강대국 중 하나인 독일이 8,770달러로 한국보다 적고 일본은 5,830달러로 한국의 50% 수준, 중국은 5,230달러에 불과합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저자는 세계화가 별다른 변화 없이 현재 수준으로 변화한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EIU가 추정한 2010에서 2030년 GDP 예상치를 2050년까지 확장시켰습니다. 이 예상치에 따르면 전 세계 GDP는 2010년부터 40년 동안 연간 3.7% 성장하는데 가장 급성장하는 지역은 아시아 지역입니다. 그중 중국은 40년 동안 2.3배, 230% 성장하고 인도는 3.86배, 386% 상승하죠. 한국의 경우 66.4%에 불과하지만 이미 어느 정도 성장한 상태에서 66.4% 성장하기 때문에 조사 대상 국가 중 유일하게 1만 달러를 넘어섰는데요. 같은 기간 일본이 19% 하락함과 동시에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와 같은 서유럽 국가들은 소폭 상승하거나 정체에 빠지게 되죠. 그렇다면 2012년에 쓴 이 책의 예측은 2023년 현재 어떻게 진행 중일까요? 일본을 대상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본에게는 가위바위보도 져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증명하기라도 하듯 한국은 일본과의 경제력 차이를 빠르게 좁혀왔습니다. 한 국가의 경제력을 측정하는 GDP는 다양한 기준으로 측정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 국가별로 다른 물가 수준을 감안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구매력, PPP, 기준 1인당 GDP입니다. 이 지표는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데 OECD에 따르면 2017년 한국은 이 지표에서 4만 1,001달러를 기록해 일본의 4만 827달러를 추월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 개개인의 삶을 파악했을 때 일본인의 삶의 질을 앞서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각 기관마다 수치가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데
IMF는 2023년에 한국이 일본을 넘어설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구매력 평가 1인당 GDP는 화폐 단위당 구매력은 어느 국가에서도 동일한 것으로 가정의 1인당 구매력을 측정하는데요. 조금 쉽게 쫄자면 같은 돈으로 한국인들이 살 수 있는 것들이 일본인들보다 많다는 의미입니다. 명목 GDP는 여전히 일본이 한국에 앞서 있지만 1인당 GDP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70년 이후로 처음 일본을 앞섰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점차 구매력 기준이 아니라 1인당 명목 GDP에서도 한국이 일본을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일본경제연구센터는 지난 12월 14일 일본의 1인당 명목 GDP가 2023년 한국에 추월당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노동 생산성, 평균 노동시간, 취업률, 환율 등으로 고려해 측정한 수치로 재작년에는 2027년 한국에 추월당할 것으로 내다봤으나 4년을 앞당겼습니다. 여러 수치로 봤을 때 한국의 경제력이 일본을 추월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견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아직 다가오지도 않은 미래는 그 누구도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보고서를 보며 자위하는 국가가 있을 것이고 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위험 요소를 제거하며 보고서를 사실로 만들어내는 국가도 있을 겁니다. 과연 한국이 세계 2위 초강대국이 될 것이라는 보고서를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 2050년이 되면 알 수 있습니다. 반도체 패권 경쟁이 날로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2위 기업이 회심의 카드를 꺼내며 대반격을 예고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 파운드리 점유율 1위의 대만 TSMC는 CEO가 모두 대만계인 엔비디아와 AMD와 손잡은 덕분에 몸집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플 물량까지 받아 안정적인 매출을 바탕으로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의 주도권을 칠 수 있었습니다. 기술도 기술이지만 이런 전략 덕분에 지금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는 게 반도체 업계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삼성의 추격도 결코 만만치 않은 상황으로 최근 이재용 회장과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미국의 한 일식집에서 회동한 장면이 언론에 노출되며 TSMC에게 위기감을 안겨줬는데요. 최근 챗GPT 등 시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면서 반도체 업황 반등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 엔비디아가 차세대 고성능 GPU의 TSMC 대신 삼성의 3나노 파운드리를 활용할 거란 예측이 나오며 분위기가 달라졌음을 짐작케 했습니다. TSMC의 3나노 미세공정 반도체 생산 단가가 지나치게 높은 반면 성능 개선은 5나노보다 크지 않은데 삼성이 기술로 치고 올라가면서 최신 3나노 공정에서 삼성이 엔비디아 물량을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삼성이 현대차와 처음으로 손을 잡아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내 1, 2위가 드디어 손잡아 세계를 장악하기 위해 뭉쳤다고 하는데 이들의 회심의 전략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선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이야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름 아닌 삼성과 현대차가 차량 반도체 분야에서 손을 잡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반도체 업계에 엄청난 긴장감이 휘몰아치고 있는 건데요. 가뜩이나 반도체 패권을 두고 각국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보유한 두 기업이 머리를 맞대자 두려움이 벌써 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최근 현대차가 첨단운전자 보조 시스템, 어데스와 인포테인먼트를 구현하는 핵심 칩 설계와 생산을 삼성에 맡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에 삼성은 현대차가 요구하는 사항을 받아 해당 칩을 설계하고 선단 공정에서 생산을 해주기로 했는데요. 해당 소식이 글로벌 반도체 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이유는 현대차와 삼성이 반도체 위탁 설계와 파운드리 계약을 맺은 게 사상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는 두 기업의 험업이 비교적 쉬울 수도 있었을 텐데 어려웠던 건 선대 층수 시절 삼성자동차로 불거졌던 견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이유로 국내 양대 그룹이 협업하리라곤 그 어느 누구도 쉽게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국내 재계 맞수인 삼성과 현대차가 차량용 반도체를 매개로 손을 잡으면서 이들 관계가 전기차, 자율주행차 시대를 맞아 협력을 확대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현대차는 미국 퀄컴, 엔비디아, 인텔 등으로부터 반도체를 공급받았었는데요. 차량용 반도체는 차량의 안전성과 직결되는 부품 특성 때문에 장기간 협력 관계를 유지해온 반도체 기업들이 독차지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삼성의 메모리 반도체 칩도 현대차에 탑재하긴 했지만 주요 공급 업체는 아니었는데 감염병 사태 이후 현대차의 생각이 확 달라졌습니다. 국내에서 칩을 조달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삼성의 경우 차량용 SoC 개발 이력이 적지 않은데 아우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용 SoC는 물론 테슬라가 처음으로 내재화한 오토파일럿용 SoC 역시 삼성이 설계와 양산을 성공적으로 해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정의선 회장이 삼성 SDI 천안 사업장에, 이재용 회장은 같은 해 7월 현대차 남양연구소에 방문하는 등 본격적인 교류를 시작했는데 이런 협력의 결과물이 이번 차량용 반도체로 귀결된 겁니다. 이런 흐름 속에 앞서 7일 삼성이 차량용 프리미엄 인포테인먼트용 프로세서인 엑시노스 오토 V920을 현대차에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힌 건 의미가 무척이나 깊은데요. 제품 공급과 관련해 특별한 발표가 없었던 다른 관계사 사례와 달리 이번에 삼성의 엑시노스 오도 V920 공급 소식은 공식 발표로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미래차를 겨냥한 삼성과 현대차의 협력 관계가 공식화되는 신호라는 해석입니다. 엑시노스 오토 V920은 삼성의 프리미엄 IVI용 프로세서로 기존 제품에 비해 CPU 성능이 1.7배 향상됐을 뿐 아니라 차세대 GPU를 탑재해 그래픽 처리 성능이 2배 빨리 졌습니다. 이를 통해 운전자는 고사양의 게임을 비롯해 더욱 실감나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최신 연산 코어를 적용해 신경망 처리 장치 성능도 2.7배 강화됐는데 운전자의 음성을 인식하고 상태를 감지하는 모니터링은 물론 주변을 빠르게 파악해 안전한 주행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런 삼성의 엑시노스 오토 V920은 2025년쯤이면 현대차 고급형 차량에 탑재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삼성과 현대차의 첫 협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현대차는 점진적으로 외산 비중을 줄여나가 삼성의 물량으로 대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로 자동차 시장 방향이 전기차, 자율주행차 쪽으로 바뀌면서 이전보다 고성능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느는 만큼 삼성과 현대차가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게다가 현재 삼성은 LG와도 협력을 가속화하며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가전업계에 따르면 삼성은 이르면 9월 LG 디스플레이에 83형 OLED 패널을 탑재한 TV를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은 최근 83형 OLED TV 모델에 대해 전파 인증을 완료했는데 통상 전파 인증 후 3개월 이내에 출시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하반기 출시가 예상되는데요. 해당 제품은 삼성의 첫 83형대 OLED TV로 처음으로 삼성이 아닌 LG 디스플레이 화이트 올레드 패널을 탑재합니다. 이렇듯 삼성과 LG의 OLED 동맹은 글로벌 OLED TV 시장 공략이 시급한 삼성과 수요 둔화 해소, 수익성 개선 과제를 안고 있는 LG 디스플레이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결과라는 평가입니다. 그런데 사실 삼성과 LG 디스플레이의 TV용 OLED 패널 협력은 전례 없는 일인데요. 과거 삼성이 LG 디스플레이에서 LCD를 구매한 적 있지만 이는 갑작스런 공급망 이슈가 벌어졌을 때 일부 물량에 한해서였습니다. 무엇보다 삼성과 LG는 디스플레이는 물론 전 세계 TV 시장을 놓고 경쟁하다 보니 협력에 소극적이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초기 단계인 프리미엄 TV 시장 개척에서 삼성과 LG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면서 파격적인 협력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삼성과 LG 디스플레이의 협력은 세계 1위 TV 업체와 세계 1위 OLED 업체가 힘을 합치는 것이어서
중국에 빼앗긴 대형 디스플레이 주도권을 되찾는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는 해석입니다. 삼성과 LG가 미래 먹거리로 나란히 차세대 디스플레이를 지목한 상황에서 함께 시장을 키워 성장하지는 큰 결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편 전장 분야에서는 삼성 vs LG의 대결 구도를 형성하고 있지만 결국 이러한 경쟁이 한국 산업에 전체적인 발전과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선 전자업계에서는 LG전자의 전장 부문 수주 잔고가 은혜 1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LG전자의 전장 사업은 2013년 자동차 부품 설계 엔지니어링 회사 VENG를 인수하고 이를 전담하는 VC사업본부를 출범하면서 시작됐는데 2018년 취임한 구광모 회장 역시 전장 사업의 내실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LG전자는 앞서 2018년 오스트리아 헤드램프 기업 ZKW의 지분 70%를 인수했는데 ZKW가 BMW, 벤츠, 포르쉐 등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는 만큼 글로벌 완성차 업계로 진출할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재작년엔 글로벌 전장업체 마그나와 손잡고 LG마그나를 설립했는데 설립 2년 만에 연매출 1조 원 돌파를 앞두면서 LG전자 전장 사업 중 기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2016년 삼성도 80억 달러를 투자해 하만을 인수했었는데요. 특히 하만의 전장 사업은 삼성의 반도체와 모바일 사업과도 시너지가 날 수 있는데 하만이 공급하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삼성 반도체를 탐지할 수 있고 모바일과 자동차와 연결하는 텔레매틱스 생태계를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하만의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은데요. 많은 분들은 삼성과 LG전자 중 누가 더 많은 수확을 거둘 것인지에 대해 초점을 두고 있지만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누가 승기를 잡든 건강한 견제를 통해서만 기업 경쟁력이 향상되고 이는 곧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인데요. 대한민국 기업들이 뭉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을 밀어내고 세계 시장을 장악하는 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닌 듯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